아빠가 이거 좀 긴 거지만 아빠가 좀 읽어줄까? 그랬더니 저희 딸이 읽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아빠가 읽어준 동화책이라고 하니까 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읽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는 이 동화책만 읽는 게 아니라 엄마의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듣고 읽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낭독혁명의 저자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 공부랑 이 지금 낭독혁명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완벽한 공부법 강의할 때는 미리 말씀드렸는데 말씀 안 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말 전문적인 스튜디오에서 깔끔한 곳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 드리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런 곳이 되게 멀고요. 또 그런데 가면은 제가 자주 강의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전문 강사는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제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불편하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댓글에서 벌써 이렇게 너무 지저분한 곳이 아니냐.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요한 거는 컨텐츠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좀 더 자주 강의를 올려드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제 방에서 앞으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내용에 집중하시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낭독혁명 두 번째 강의는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비 독서가 즉 6세 이하인 아이들한테 어떤 독서 교육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기 한글 교육 그 6세 이하인 아이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독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가 가장 강력해요. 바로 여러분께서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겁니다. 부모 낭독이 필요한 거겠죠, 아이들한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국에 되게 그 아동 독서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습니다. 메리언 울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들 독서에 관련돼서 아이들의 독서가 이 뇌에서 어떤 메커니즘으로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전문적으로 연구하시고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나 다른 어른이 책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며 보낸 시간의 양이 몇 년 후 그 아이가 성취할 독서 수준을 예언해주는 좋은 척도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예비 독서가 6세 이하인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미래에 훌륭한 독서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무엇이냐? 얼마나 부모가, 주변의 어른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느냐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나중에 훌륭한 독서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동화책을 읽어줄 때 3세에서 5세 아이들이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를 봤는데, 좌뇌에 PTO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 연결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 부위는 바로 아이들의 언어 습득을 담당하는 그런 부위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책 읽어주는 부모와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이상 읽어주는 부모일 경우에,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미취 아동 때 그렇게 읽어준 아이예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그 어휘 수준이 약 25% 이상 차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차이가 나면 어휘는 또 이게 그 양극화가 심해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휘를 많이 아는 아이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나이가 들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어휘를 알게 되고요.
어휘가 부족한 아이는 이거를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두 아이의 어휘력 차이가 요만큼 났어요. 나면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이만큼 이상 난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렸을 때 그 많은 어휘력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핵심이 바로 부모가 책을 읽어줄 때입니다. 제가 저번 강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 4살 이전까지의 아이의 어휘력은 대부분 부모가 얼마나 말을 다양한 언어로 말을 해주냐가 결정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5세, 6세, 7세 아이들은 얼마나 부모가 다양한 책을 어휘가 다양한 책을 읽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6세 이하 아이들, 즉 예비 독서가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열심히 책을 읽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들 독서 교육의 거의 99%입니다. 제가 이제 낭독혁명 중에 부모 낭독편은 부모가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은 그냥 부모님들이 책을 이제 읽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읽어줄 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아이들이 보는 데는 바보지만 듣는 데는 천재라 그랬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은 더 높은 수준의 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이 경우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저희 딸이 6살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저는 딸 보러 이제 어떤 책이든 네가 읽고 싶은 책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공룡책이에요. 그 당시 공룡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하루는 그 공룡책이 아니라 아가마중이라는 책을 갖고 온 거예요. 이게 뭐야? 펼쳤더니 그 당시에 우리 아이가 제가 책 읽어줄 때 한 3줄, 4줄 정도 되는 그 동화책을 제가 읽어줬거든요. 글이 한 3, 4줄 되는. 봤더니 막 10줄이 넘어요. 그 10줄이 넘는 책을 이제 아이한테 읽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좀 이제 지겨워합니다. 아이들이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이제 막 그림을 보면서 엄마가 얘기하는 걸 상상하는데 읽어주는 그 내용이 이 그림하고 애가 이제 만나 합의를 봐요. 매치를 시키는 거죠. 근데 좀만 매치게 됐는데 이제 다음 장 넘어가야 되는데 엄마가 또 계속 뭔가를 읽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지겨워집니다. 지겨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 딸 같은 구박을 해요. 빨리 넘어가라, 구박. 아마 그런 구박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좀 길게 읽으면 지겨워하거나. 그런데 3, 4줄 읽었던 아이한테 10줄이 넘는 동화책을 갖고 온 거예요. 저희 딸이. 그걸 읽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딱 봤더니 이 책이 좀 특별한 책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왜냐면 저희 딸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제가 태교한다고 읽어줬던 책이었어요. 아가 마중이라는 책이. 그러니까 태교 동화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장난을 쳤습니다. 저희 딸한테. 결이야. 저희 첫째 딸 이름이 결이거든요. 결이야, 너 이 책 기억나? 그랬습니다. 딸이, 아빠 기억 안 나는데? 잘 생각해봐. 너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빠 읽어준 건데. 저희 딸은 이제 받아치는 거죠. 아빠 기억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이거 좀 긴 거지만 아빠가 좀 읽어줄까? 그랬더니 저희 딸이 읽어달라는 겁니다. 왜냐면 저희 딸도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아빠가 읽어준 동화책이라고 하니까 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읽어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읽어줬는데 제가 이 책을 그때 태교 때는 몰랐어요. 이 아가마중이라는 책이 3파트로 나눠졌어요. 첫 번째 파트는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걸 마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아기를 마중하며 준비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빠가 어떻게 아기를 마중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할머니가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내용이 좋다고만 느낌이 있었지 이렇게 감동스럽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주는데, 아빠 파트를 읽어주는데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책맞게. 왜냐면 거기 아빠가 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그게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서 아빠가 이런 마음으로 이걸 한 거구나.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막 우니까 저희 딸이 갑자기 심각하게,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여기 내용이 너무 감동돼서 그래.
그러면서 제가 읽어줬더니 저희 딸이 일단은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있었는데 아빠가 들려줬다는 것, 그리고 아빠가 너무 심취해서 읽다 보니까 10줄이 넘는 그 글을 다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동기부여만 된다면 이게 10줄이라도 계속 듣고 있구나. 그때부터 아이한테 이제 3-4줄이 아니라 조금 더 높게 높은 수준의 책을 읽어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모 학습지 회사에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들하고 그 학부모님들한테.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니까 거기서 선물을 준 거예요. 선물을 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을 줬으면 과학 관련된 책도 선물해주고, 동화책도 선물해줬는데, 안데르센 동화를 선물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대상이 초등학생 이상이기 때문에 줄이 15줄에서 20줄까지 됐습니다. 네, 빡빡해요. 근데 저희 딸이 이제 7살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7살 초일 거예요. 때문에 이게 아이한테 읽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이가 좀 이게 15줄 넘어가면 또 지겨워합니다. 근데 제가 또 하루는 저희 딸한테 책 갖고 와봐라 했더니 아이가 이제 안데르센 동화 중에 하나 갖고 온 거예요. 병정인형이라는 걸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이들 동화지만 한 페이지나 15줄 정도 있다 보니까 되게 동화가 거의 자세히 나와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기 때문에 거의 동화책을 별로 읽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딸 동화책 읽어줄 때 아이들 동화책은 되게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내용이 본 내용이 다 없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원 동화 원 내용과 다른 게 되게 많아요. 아니면 너무 축약해가지고 막 그 내용의 흐름이 스토리 흐름이 잘 이렇게 툭툭 끊어진 것도 많이 있고. 근데 그 병정인형은 그 동화가 풀 스토리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동화책 그렇게 슬픈지 몰랐어요. 그래서 병정인형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또 울컥한 거예요. 울컥하면서 좀 울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또 심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빠가 뭔가 좀 심각하게 읽다 보니까 또 아이가 또 거기에 동화가 돼가지고 그 병정인형의 모든 내용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자기는 눈물은 안 나오지만 우는 척을 하는 거예요. 저도 슬펐다고. 예. 근데 그 2번의 계기를 통해서 저희 딸이 3줄에서 5줄 책을 읽다가 10줄, 15줄, 더 나아가서 20줄 되는 책을 제가 읽어주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아이가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힘들었으니까. 근데 한번 동기부여가 생기니까 한번 듣게 되고, 자기가 그걸 듣게 되니까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대신 저는 목이 좀 아팠죠. 여러분, 한 페이지에 10줄 넘어가는 책을 읽어주면 정말 부모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위해서 그 정도는 희생을 해야 되겠죠? 그 얘기 말씀드린 건 뭐냐면, 아이들은 듣는 데 천재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만 된다면, 예, 높은 수준의 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읽는 수준에서 아이는 더 높은 수준의 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아주 적절한, 저희 경우처럼 아주 적절한 동기부여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높은 수준의 글을 들을 수 있고, 높은 수준의 글을 듣게 되면 훨씬 더 독서력, 또 어휘력, 또 문장 구성력, 또 이 뇌 속에 복잡한 문장 체계가 형성이 되면서 더 탁월하게 독서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읽어주실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정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감정 상태에서 엄마에게 책을 듣고 있는가. 엄마랑 같이 책을 읽고 있는데 아이가 어떤 감정으로 그 엄마 같이 독서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 기반 학습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감정 기반 학습이라는 거. 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감정을 들고 있었을 때 그 감정이 나중에 아이가 그거를 스스로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독서를 엄마가 읽어줄 때 매우 분위기가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하기 싫은데 아이가 독서를 잘 했으면 좋으니까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동기부여 없이, 야, 결아, 책 읽어야지. 밤에 책 읽을 약속했잖아. 읽자. 이런 식으로 좀 강압적으로 하게 된다면 아이가 책 읽을 때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근데 그게 누적이 되면 엄마가 이제 시키니까 하지만 나중에 혼자 할 확률은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과 책 읽을 때에는 품에 안고 정말 기분 좋게
사랑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 동화책만 읽는 게 아니라 엄마의 목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엄마의 사랑을 듣고 읽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잠재 의식 속에 남아 있어서 아이가 스스로 나중에 독서할 수 있는 확률을 이제 높여 준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긍정적 감정이 있을 때 우리 인지력은 이제 확장이 됩니다. EBS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어요. 상고초등학교 아이들을 그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었냐면 그 한 그룹의 아이들은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평균 점수가 거의 비슷한 아이들을 10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5명 아이들은 시험을 보기 전에 뭘 했냐면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했던 순간들을 다 적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했던 게 뭐야? 뭐 엄마 아빠랑 여행 갔던 거, 아빠가 놀아줬던 거, 책 읽어줬던 걸 막 적습니다. 그랬죠? 다른 5명은 일주일 동안 정말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을 적게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앞에 5명의 그룹의 아이들은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두 번째 그룹은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이 10명의 아이들은 수학 점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그 내용을 적은 다음에 수학 시험을 보게 만들었어요. 근데 시험 결과가 놀랍게 나왔습니다. 이 두 그룹의 수학 점수 평균 차이가 5점 이상이 난 거예요. 원래 비슷했던 아이인데. 다큐멘터리 보시면 그 담임 선생님이 되게 놀래요. 아니, 이거 하나 했다가 아이 점수가 뭐 1, 2점은 뭐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5점이 차이 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놀랐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일을 할 때 긍정적 감정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공부하거나 독서할 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적 감정은 아이가 나중에 이 책을 스스로 그러니까 독서를 스스로 할 확률을 높여주지만 아이가 책을 듣거나 책을 봤을 때 긍정적 마인드가 있으면 인지 능력이 확장이 되면서 내용을 좀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잘 이해하고 좀 더 잘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많은 어휘와 더 많은 문법 체계가 뇌 속에 머무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줄 때는 어떻게 한다? 아주 긍정적인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품에 안거나 아니면 그 전에 재밌는 놀이를 먼저 한 다음에 같이 읽거나 아니면 책을 읽으시면서 좀 우스운 부분이 있으면 막 웃긴 제스처 같이 해주시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들 유치한 거. 유치하면 맞춰주는 거죠. 요즘에 아이들은 뭐 똥 얘기 좋아하잖아요. 방구 똥 얘기 좋아하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이들 그것도 아이를 읽으면서 살피면 아이가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막 미소를 짓거나 부모가 봤을 때 정말 안 웃긴데 애가 웃겨하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막 웃어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감정. 두 번째로는 아이한 자율성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여러분께서 다양하게 읽히고 싶죠? 저희 딸은 공룡책을 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과학책을 좋아해요. 저는 정말 저희 첫째 딸이 동화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별로 안 읽었어요. 그 병정인형 갖고 온 거 되게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안데르센 동화는. 여자애인데 불구하고 되게 어떤 사실, 팩트 중심의 글을 좋아해요. 과학이랄지 그런 거. 공룡. 뭐 어떤 스토리 그냥 푸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딸이 동화책을 읽게 하고 싶은데 이게 자기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읽고 싶지 않으니까. 그럴 때 강제적으로 너무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감정도 상하지만 아이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고를 수 있도록 하되 대신 너무 한 종류만 책을 읽으면 안 되니까 나중에 기분 좋을 때 아이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너가 2개 정할 때 아빠가 하나 정할게. 아빠도 읽어주니까 아빠가 같이 읽고 싶은 책이 있어. 아이가 기분 좋을 때 또 아이가 협상을 잘해요. 아빠 오케이 하는 거죠. 또 본인이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들을 확률은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책을 익히고 싶다면 미리 약속을 하는 거죠. 그때 강제적으로 딱 아빠 고르기보다 엄마가 고르기보다 웬만하면 책은 아이가 다 고를 수 있게끔 하되 미리 약속을 해가지고 고르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책 읽을 때 2권 읽을 때는 제가 한 권을 고릅니다. 처음에 그게 안 됐어요. 제가 강압적으로 하지도 않고 아이가 뭐 2-3권 한번 하면 어떤 계기가 생기면 그때 아빠가
이거 하나 고를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아이가 이제 커가면서 1대1이 됐던 거죠. 그런 식으로 확장하되 핵심은 뭐냐? 아이가 스스로 고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기분적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의 자율성이 커지는 거죠. 여러분, 자율성이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동기부여의 근저에는 자율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율성을 상실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거의 모든 동기부여도 사라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할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율적으로 할 때 이거는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적 욕구는 인간이라면 다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대신 어떤 아이는 너무 어리거나 선택함에 있어서 되게 선택을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리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이들 특성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는 엄마가 골라주되 하나만 골라주는 게 아니라 몇 개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선택안을 주는 거죠. 결이야, 아빠는 요게 좋던데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선택안을 주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율성을 준다고 해서 그냥 무주공산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율성을 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뭘 선택해야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안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자율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선택을 못하거나 또 아이의 성격상 뭔가를 잘 우유부단하거나 뭘 잘 못 고르는 그런 아이들이라면 엄마가, 아빠가 선택안을 주는 거죠. 오늘이 요게 좋을 것 같은데 어때? 한번 골라봐. 그래서 아이가 골랐을 때 그거를 아주 재밌게 즐겁게 책을 읽어주시면 아이의 자율감이 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6세 이하 제가 나중에 독서 발달 5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독서 발달상에 따라서 아이들은 이제 5단계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1단계가 예비 독서가예요. 6세 이하. 6세 이하 아이들한테는 굳이 한글 조기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아이들은 그 6세 이전의 아이들 예비 독서가들은 문자를 공부하는 데 매우 비효율적인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아이들은 문자에 관심을 갖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그 관심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글을 애가 자연스럽게 일찍 뛰면 좋아요. 근데 대부분 자연스럽게 안 되고 고생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공부하는 시간에 책을 읽어주면 훨씬 더 효율이 좋은데 책을 읽게 만들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6세 이하는요. 때문에 한글 조기 교육은 굳이 할 필요 없고 대신 뭘 해주시면 된다? 책을 많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읽는다? 읽을 때 감정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아주 긍정적인 감정 속에서 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품으로 사랑으로 읽어주시되 대신 너무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율성, 아이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아이는 듣는데 천재라고 그랬죠? 좀 더 높은 수준의 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어떤 계기를 만드셔서 저 같은 경우는 태교동화 그리고 울면서 감동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애니메이션 정말 재밌게 봤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 때 한참 유행이었던 겨울왕국 같은 경우는 책도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얘가 겨울왕국 정말 재밌게 봤으면 그 책을 사서 또 읽어주는 거죠. 글밥이 많지만 아이가 재밌게 영화를 봤기 때문에 그 책을 읽을 수가 있는 거겠죠. 아니면 어디 박물관이나 어디 놀러를 갔는데 정말 좋았다. 아이가 재밌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의 수준을 좀 높여도 괜찮다. 아이는 충분히 듣는 데에는 현재이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다. 대신 여러분의 부모의 목이 아프겠지만 아이가 독서 좀 잘한다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념해 주시면서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 주시면 아이들은 메리언 울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훌륭한 독서가로 자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정을 배려해 주신다면 읽을 때 책을 같이 들을 때 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아이가 나중에 스스로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율감을 키워준다면 또 이것도 아이가 스스로 독서를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준다는 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강의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